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1,497명, 정원이 늘어난 의대들도 모집을 시작했는데 의사협회는 오늘까지도 이 증원을 백지화하란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대란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도 오늘 첫 발을 떼긴 했습니다만 의료계 대표는 물론 정부 쪽 인사도 없이 일단은 여야만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견을 드러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하예빈 기자입니다. 의료계 참석이 협의체 출범의 관건이라는 데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장님과 야당에서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로 했다. 일단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가 회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핵심 쟁점인 2025학년도 증원 여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에 대해선 의견차가 확실했습니다. 여당은 두 가지 사안 모두 불가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들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당은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주체별 3명에서 4명이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해 개문발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여야 의정 4개 주체 가운데 여야 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아 반쪽짜리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의료계는 오늘 수시 접수가 시작된 올해 의대 증원부터 모두 완전히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험생들의 혼란은 어쩌란 거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포항 지진 때도 수능을 미뤘으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란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의료계 입장은 성화선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각 대학은 수시 모집 접수를 받습니다. 의대는 39개 학교에서 3,118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총 모집 인원의 68%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대입 전형이 시작됐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를 포함해 의대 증원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그 수험생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 그 가족들도 다치면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포항 지진 때처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입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 방법은 교육부에서 찾아야죠.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야 일단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정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내년도 정원 백지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작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없던 일로 하기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 구조에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JTBC 성화선입니다. 이런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의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실효성 면에서 전공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는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며 현실적으로 증원 계획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복지부 조규용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경질도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비서관을 지낸 박 차관에 대해선 의료개혁 구상 단계부터 관여했던 만큼 교체 불가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연성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여야 의장 협의체를 수용할 시점 역시 25학년도 수시 모집 시작 직전이어서 의료계의 퇴로를 막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인책은 사실상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는 사이 환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젓가락에 눈을 찔려도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도 응급실에 못 가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오른쪽 발가락 2개가 까맣게 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급하고 아프다는 80대 남성의 신고에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거 맞죠? 외래 진료는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 했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면 치료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대학병원들은 2차 병원에 가라며 거부했습니다. 대원들은 난감했습니다.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이제 절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병원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안 받아준대요. 20분 넘게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구급대원들은 이 지경으로 응급체계가 무너진 지 이미 몇 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을 만난 서울 구급대원들은 한계 상황을 쏟아냈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식당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젓가락이 튕기면서 눈으로 튀어가지고 경기도까지 전화를 돌려도 병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3세 남아 아이가 손가락이 찢어서 공합이 필요했는데 이리저리 병원을 다 알아봐도 대원들은 몸도 마음도 더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100건 이상 전화를 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한 환자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한 7시간이 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환자를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이 고통스럽다 했습니다. 이제 환자는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이제 한 수십 곳 전화를 하다 보면은 좀 굉장히 내가 뭐 하는 거지 되게. 지금도 고비지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더 무섭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군의관 200여 명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파견된 군의관들 중 병원을 아예 떠난 군의관이 절반이 넘는 만큼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까지 군의관 235명을 전국 65개 이상 의료기관에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시점을 수요일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하여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검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 앞서 지난 4일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등을 포함한 5곳에 15명을 먼저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군의관 절반 넘게 병원을 나간 겁니다. 이들은 응급실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업무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꺼려해 정작 현장에선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파견 숫자를 늘린다 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고만 답했습니다. 일부 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수요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어제까지 거쳤고요. 정부는 그동안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위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응급실 파견 인원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차질부터 걱정인데 정부는 일단 이 기간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는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추석 당일엔 1,700여 곳이 환자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런 와중에 군의관을 포함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의사들이 만든 걸로 보이는 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이걸 올린 사람은 이들을 부역자라고 비난하며 지금이라도 관두면 명단에서 빼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입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적혀 있고 병원 이름과 의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병원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명단에서 빠질 기회를 준다며 전공의 경력 인정을 받기 전에 그만두고 인증샷을 보내라고 써 있습니다. 최근 이 사이트에선 구독자들에게 이른바 응급실 부역 리스트를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최근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이름까지 공개됐습니다. 또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조롱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으면 교통시간.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스토킹 유형에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곧 범죄로 인정되는 건 아니란 점을 고민했다며 수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특혜와 성역은 없다는 총장의 말과 함께 시작된 수사였지만 결국 논란만 남긴 채 무혐의로 끝나게 됐습니다. 박병행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엔 15명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전담팀 구성까지 5개월이나 걸린 점을 지적했고 수사를 계속해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예정입니다. 결국 지휘라인 교체와 출장 조사, 총장 패싱 등 여러 논란만 담긴 채 수사는 끝을 맺게 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재형 목사가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여 대검 수심위를 열기로 해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 영상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명품백 사건이 일단락됐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에 대통령실은 그것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나란히 서서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 명절 인사 영상엔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영상 메시지엔 늘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등장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 뒤 윤 대통령은 홀로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를 의식해 공개 행보를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추석에 김 여사가 다시 영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과 함께 촬영했고 추석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 그리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민생을 이유로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어제 지도부 일부와 중진 의원 등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만찬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걸로 알려져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찬은 한남동 관저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당일 수도권 중진 의원의 요청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번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인효한, 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출신 인 최고위원의 의료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조했다고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돌연 미루면서 추석을 앞두고 식사하는 모습보단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지도부 일부와 몇몇 의원들만 불러 민심을 청취한 셈입니다. 한 대표는 만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철입니다. 추석 이후에 하기로 만찬 날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석한 윤상현 의원도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 제가 토론에 또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만찬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과 민생 물가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도 당 정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의료 대란 등에 대해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최근 제기된 총선 개입 의혹까지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엔 총선 개입까지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김건희 여사 녹취록 내용이 다시 언급되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민주당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한덕수 총리는 이전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안 하셨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계엄 준비설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력 분리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때문에 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창고 건물에 큰 불이 난 건데 풍선에 달린 타이머가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에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한참 이어지던 연기 사이로 빨간 불길이 보입니다. 천장에서 불꽃이 보이네. 잇따라 도착한 소방차, 진압을 위해 사다리차가 올라갑니다. 이거 시커먼 연기가 하여튼 많이 났어요. 내가 1시간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한 제약회사 창고 화재 사고 모습입니다. 지붕으로 오물풍선이 떨어졌고 그런 뒤 불이 났습니다. 창고 주변엔 검은 비닐봉지와 페트병 쓰레기가 흩어졌습니다. 모두 북한 상품이었습니다.
글씨를 보면 단물, 맥주, 그 단물이란 걸 우리 안 쓰잖아요. 뒤에 있는 창고 지붕은 완전히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창고 뒤쪽에는 아직도 북한 풍선 잔해가 걸려 있습니다.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9천여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공장 건물도 오물풍선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 지붕 절반이 녹아내렸고 장비는 검게 변했습니다. 새벽 3시쯤 풍선이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한 조악한 기폭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오물풍선은 풍선이 아니에요. 폭탄이에요, 폭탄. 주민들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기폭 장치가 와가지고 터진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 불안하고. 북한 도발은 계속되고 피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흉기를 직접 만들고 CCTV를 피해 다니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일하다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아파트 계단을 오릅니다. 손에는 기다란 대나무와 가방을 하나 들었습니다. 잠시 뒤 대나무는 어디 뒀는지 가방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타났는데 옷차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방이 아니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검은 모자에 티셔츠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 내립니다. 이 남성 출근하러 나오는 직장 동료를 기다렸다 공격했습니다. 대나무에 날카로운 흉기를 달아 무기로 썼습니다. 아래 깔린 동료는 저항했지만 흉기에 찔렸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것 같은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엎진 상태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나. 이거 다치는 게 아니고 사고구나 하고 저는 119에 신고하고 바로 내라 그랬지. 동료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후 태어난 모습으로 아파트를 빠져나간 남성은 3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친한 사이였지만 업무상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적인 서로 간의 불화가 좀 있어가지고 일 처리하다가 장기적인 업무적인 불화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들을 목까지 조르면서 지속적으로 삭대한 사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문제의 교사는 다른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측은 전혀 몰랐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살 아이를 들어올려 패대기 치고 가슴을 세게 밀칩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A씨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려온 겁니다. 취재진은 지난 4월 점심시간쯤 다른 CCTV를 입수했습니다. 교사 A씨와 보조교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A씨가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남자아이에게 다가가더니 볼을 꼬집고 흔듭니다. 아이들은 식사를 멈추고 학대 장면을 지켜봅니다. 보조교사는 A씨가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않습니다. 유치원 측은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A씨를 상대로 유치원이 받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보고도 묵인한 건 학대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CTV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늘 해왔던 일인데 한 번도 들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 역할을 해온 임모 씨가 관련 법상 원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장 자격이 있는 조모 씨를 원장으로 등록해놓고 임 씨가 원장 역할을 해온 겁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유치원 측은 원장을 임 씨에서 조 씨로 바꿨다고 공지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이걸 온라인에 올리며 수백 건의 후기를 남겨온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까지 동원했는데 알고 보니 카메라로 박사 학위까지 땄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붙든 이 남성, 나름대로 유명인물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유명세는 아닙니다.
닉네임 검은 부엉이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영상 수백 개를 올린 인물입니다. 업주로부터 이제 현금을 대금 줄 테니 직접 와서 영상도 촬영하고 문자 형식으로 올려달라라고 요청받고 시작한 겁니다. 그 세계에서 유명했던 검은 부엉이 방엔 각종 카메라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책장엔 촬영 관련 전문 서적이 빼곡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박사학위가 있는 광학렌즈 연구원이었습니다. 성매수남을 통해서 어떻게 오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후기 댓글 보고 왔다. 촬영 때마다 전문가용 카메라와 조명을 동원했습니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이 영상에 일부 성매수 남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온라인 지식 사이트엔 존경받는 인물이란 설명까지 달렸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찍은 성매매 영상만 2,000개, 5TB 고화질 영화 1,250편 분량을 올렸습니다. 성매수남들을 이렇게 가게끔 하고 또 업소를 홍보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죄질이 무겁다고 봅니다. 그동안 성매매 업주들에게 받은 수익금 1억 원은 몰수됐고 성매매 알선과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 한동안 비틀어진 명성에 취해 있던 검은 부엉인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추석을 코앞에 두고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인데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은 기자, 지금 해수욕장에 나가 있군요. 네, 제주 2호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폐장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요즘 피서는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로 바닷가가 붐볐고요. 또 아직까지도 이 더위 좀 식히려고 남아있는 피서객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주도 12개 해수욕장이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오는 15일까지 안전요원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낮에 만난 피서객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도 아예 계획을 안 했거든요. 9월에 아마 힘들겠지 하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해수욕을 하자 해가지고. 네, 제주는 60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죠? 네, 덥고 습한 바닷바람을 맞고 있자니 이 가을 늦더위가 실감납니다. 오늘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4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해는 졌지만 이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곳 제주 지역의 밤 기온은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63일째, 서귀포는 56일째 열대야로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더위 상황인데 9월인데 왜 이렇게 한여름처럼 더운 겁니까? 가을이 깊어지는 백로가 지났는데 이 좀처럼 가을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한반도 대기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이 덮고 있어서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 중하부에는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더위가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더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 다가와도 여전히 더운 것 같아요. 네, 그럼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다음 주 추석 연휴 내내 계속 덥겠습니다. 올해까지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잠시 시원해질 수 있지만 이 비가 그치면 또 기온은 올라갑니다. 네, 제주에서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여름 유난히 덥다 보니 에어컨에 의지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8월 전기요금 겁난다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10가구 중 8가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8월이 지나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잘 때도 한 새벽 3, 4시까지는 맞춰두고 잤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틀기도 했고 전기세가 오르기도 했었어서 좀 많이 올랐을 것 같긴 해요. 지난달 주택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kWh로 지난해 대비 9%가량 늘었습니다.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늘어나는 누진제 영향에 평균 요금은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13%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80% 가까이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건데
113만 가구는 한 달 부담이 5만 원 넘게 커질 전망입니다. 한전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나 생활 여건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 2인 가구가 늘며 낮 시간 전기 사용량이 줄고 에어컨의 전력 효율도 좋아진 영향입니다. 둘이 있으니까 열기가 좀 없으니까 좀 덜 틀게 되죠. 에어컨도 이번에 새로 들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나오겠죠. 취약계층과 출산 가구 요금 할인 등으로 요금이 같거나 줄어든 가구도 24%에 달합니다. 다만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 이후 요금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처음 밝힌 만큼 앞으로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시기인데 추위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기 전 요금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대출을 조여야 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되는 이런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으로는 이 실수요자를 가리기 위해서 청첩장이나 이혼 서류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로 발령받은 직장인 A씨는 걱정이 큽니다. 지방에 있다가 이제 올해 서울 발령이 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제때 나올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죠. 높아진 금리도 부담입니다. 거의 1% 정도가 더 오른 상태여서 총액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예전처럼 다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막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자 대출을 제한해왔던 은행이 실수요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막았던 우리은행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상속을 받았다면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직장이 바뀌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청첩장이나 소송 서류 등 각종 증빙 자료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그 실수요자 전담팀을 운영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수요자들을 계속 찾아내어서 이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닷새 동안에만 1조 5천억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주담대가 막히자 이젠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성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 정책을 쓰면서 대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일했던 신모 씨를 주목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인척을 관리하면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 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했고 신 씨는 오늘 법원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특감반에서 일한 다른 행정관 진술을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직접 관리한 건 오직 신 씨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상직 전 의원과 80여 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이 전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신 씨는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 씨는 이렇게 75번이나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의미가 없다며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로 화상으로 참여한 이 전 의원도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받은 문 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태국 항공사 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게임업체 취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는 2016년 초 게임 업체인 토리게임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A씨가 다리를 놔준 걸로 보고 압수수색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서 씨의 취업을 도왔는지, 그랬다면 이유는 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토리게임즈 대표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움직인 배경엔 문 전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의 타이 이스타젯에서 일하며 받은 2억 2천만 원의 급여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게임업체까지 들여다보는 건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해왔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통령 당선 전인데다 단순히 사위의 일자리를 알아봐준 수준이라면 뇌물 수사와 연결시키는 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준비 안 된 정권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런 공격을 하기 전에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주식도 안 해본 사람이 자,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자가 약 1,4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내년도에 예정대로 시행될지 여부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는 이재명세가 될 것이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온라인에서는 지금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오적,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해찬 전 대표 등을 포함해서 이런 표현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또 상황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에 정치인 이름이 붙게 되면 그 정치인 좋을 일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러자 이제 친명계에서는 오늘 일제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부르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저는 누군가 들어온 정치 공작적 행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친명계 최고위원이죠. 이현주 최고위원도 오늘 공식적으로 금투세 시행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민주당 안에서는 여전히 금투세 하자는 목소리가 강세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인데요. 최근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먹을 욕이 있다면 다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개미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진성준 의원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는데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프로 주식 투자자잖아요. 수익도 많이 남겼다고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금투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빵 터진 티키타카. 자,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주고받은 질의가 화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두 사람 뭔가 만담 콤비 같이 티키타카를 주고받았잖아요. 네. 저런 장면들이 끝날 때까지 좀 이어졌는데 끝날 때까지 티키타카 보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네, 모처럼 여야가 웃는 모습 보니까 좋긴 한데 두 분이 옛날부터 인연이 있으니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렇게 만담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계속 이어진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 측에 대한 수사나 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이를 두고 날카롭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생소하다며 자신이 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해리스를 돕고 있는 한국계 하원 의원 앤디 김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태효 차장이 이 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미국 의회의사당 폭동 당시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던 한국계 하원 의원 앤디 김. It was really heartbreaking. You know, that we needed to show that we're resilient as a country, that we're not going to take this, that we're going to make sure we step up and do everything we can to be able to change the trajectory of this country. Donald Trump in the White House again for another 4 years would be devastating to the United States.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치유의 메시지를 낸 김 의원은 트럼프식 분열의 정치가 한국에도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ou saw the disrespect that Trump had towards the South Korean military, you know, really just trying to strain the relationships by putting, you know, undue pressure on the South Koreans to pay even more. And President Trump is somebody that does not respect alliances. You know, he has that same kind of disregard for South Korea and others. 해리스가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엔 트럼프에 비해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I was, you know, working on a lot leading up to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South Korea partnership. You know, Vice President Harris was engaged in a lot of those discussions about what comes next for U.S.-South Korea relations. You know, especially about the U.S. position with the Indo-Pacific and U.S.-China challenges that we face.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리스의 외교안보팀을 자신이 가르쳐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I can say that you know, I know Vice President Harris better than senior aides do to the President Yoon. Kamala Harris is up to the task, and it's not just on her. She's going to surround herself with an incredibly talented team. 앤디 김 의원은 미 하원 외교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우리나라를 찾아 오페라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 사이에선 박수 대신 야유가 나왔고 이 소프라노는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커튼콜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배우가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커튼콜. 주인공 토스카 역을 맡은 루마니아 출신 성악가 안젤라 게우르규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다 무대로 걸어 나오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아서 다시 무대 밖으로 나갑니다. 세계적 성악가가 커튼콜을 거부한 건데 오페라의 3막이 끝났을 때 나온 상대 배우의 앙코르가 발단이 됐습니다. 테너 김재형이 관객의 뜨거운 호응에 화답하며 즉석에서 앙코르를 했는데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게우르규는 앙코르 도중 들어와 이건 독주회가 아니다. 나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며 불쾌해했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흐름을 끄는 앙코르였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우르규는 연기를 다 끝내고 쌓였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박수를 보내는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커튼콜에 결국 응하지 않은 겁니다. I feel responsible for everything I'm doing on stage. 공연에 앞서 다짐했던 말과 달리 관객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연을 연 세종문화회관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게우르규에게 항의를 전달하고 한국 관객을 향한 사과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바닷가 곳곳에 낚시 공원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들면 인파가 몰리고 장사도 잘 될 거라며 지자체들이 수십억 원 세금을 써가며 만든 건데 인파는커녕 아예 흉물처럼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이 수십억 원 세금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보여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흔히 속았다라는 표현을 낚시에 빗대서 낚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낚시 명소 만들겠다고 국민 세금을 막대히 투입했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된다면 이거 낚인 거죠. 국민 세금 낚시질하고 지역 주민 낚시질한 현장 바로 보시겠습니다. 누군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차를 오랫동안 방치한 이곳 바로 경남 거제시 법동 복합 낚시 공원입니다. 거제시가 무려 예산 44억 원을 들여서 2020년 5월에 문을 연 곳인데 2022년 11월까지만 운영되고 그 이후로 2년 가까이 모든 시설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보면 매표소도 있고요. 해안 산책로, 전망대 커피숍, 해상 낚시터까지 있다고 하는데 모두 그냥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단적인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관리 사무실 건물인데 저희가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기조차 어렵게 아주 잡초가 무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운영을 맡던 어촌계도 손을 놓자 벌어진 일입니다. 손님들이 자꾸 끊어주고 운영이 안 되잖아. 세금 받아서 저렇게 섞어두고 참 돈 많다 그랬어. 100명이 동시에 낚시할 수 있는 가두리 낚시터 2개, 쉼터 4개가 갖춰진 해상 건축물도 그냥 바다에 방치돼 있습니다. 방치된 해상 낚시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기 먹이 체험존인데요. 물 상태를 보면 스티로폼 쓰레기 그리고 플라스틱 물병 등으로 물이 그냥 한마디로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2년 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요. 여기 집기류도 먼지가 가득 쌓여 있네요. 또 과거에 있었던 낚싯대도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아마 매점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고기 손질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잡은 고기를 아마 포장해 줬던 것 같습니다. 보면 뭐 냉장고, 도마, 수조도 이렇게 그대로 먼지 잔뜩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운영상에 조금 위험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 관리하는 걸로 내년 1월 1일 날 개장하는 걸로 그리 잘 될 리가 없지. 주차장에서 이제 잘못됐는데 누가 잘못됐어? 누가 와도 안 되지. 다 지어놨는데 문도 못 연 채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경남 남해 화전 낚시공원. 남해군이 예산 54억 원을 들여 2022년 11월에 완성했습니다. 당초 남해군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렇게 다리를 지나서 관광객들이 선착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선착장 저기 보이는데 일몰 후 출입을 금합니다. 지금은 일몰 전이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문에 녹이 잔뜩 쓸어 있고요. 이 선착장에서 다시 한번 배를 타고 화면 왼쪽에 보이는 분식 데크로 가서 저기서 낚시를 즐기라. 이게 당초 남해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다리도 선착장도 그리고 분식 데크도 그냥 바람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그냥 보이는 건 이렇게 셋동뿐입니다. 매점과 숙박시설로 쓸 2층짜리 건물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이라 건설 단계에서 섬 2곳 사이에 가두리 그물을 설치하고 양식 물고기를 풀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게 설계 단계에서 취소됐습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졌는데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시설을 아예 놀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레저 체험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 해가지고 조금 할 수 있게 그리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10년 동안 망가지고 수리하고를 반복하다 결국 흉물로 방치된 곳을 찾아갔습니다. 경북 울진군 바다목장 해상 낚시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69억 원을 들여 2014년 완성했습니다. 큰 태풍 때마다 망가져 그간 수리비로 또 14억이나 더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판이 내려앉고 곳곳이 녹이 슬어 4년째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태풍이 좀 오면 약간만 부서지면 손님들 모이는 자리 위험스러워가지고 그러면 또 막아. 그 점에 공사해가지고 또 좀 하다 보면 막아버리거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향후 계획에 대한 밀착 카메라 질의에 완전 철거를 포함해 어떻게 처리할지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신 해상 낚시터에 든 세금 적게만 잡아도 총 181억 원입니다. 문제는 전국에 이런 해상 낚시터가 워낙 많고요. 또 이걸 철거하든 보수하든 앞으로 막대한 세금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해상 낚시터 폐쇄했으니까 들어갔다가 다치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현수막이 있는데요. 해상 낚시터에 든 세금 낚시 질환,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베이스를 맞고 공이 튕겨져 나오고 또 베이스에 맞고 공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즘 야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하나와 롯데의 5위 추격전이 어떻게 될지, 또 기아 김도영 선수가 40홈런 40도루까지 이어갈지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3루 주자 LG 문보경이 갑자기 홈을 향해 내달립니다. 한화의 허를 찌른 대담한 주루. 이후 이영빈의 3점 홈런이 터집니다. 갈 길 바쁜 한화 입장에선 너무 쉽게 내준 홈스틸이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9회 초 패색에지터 포기할 법도 한데 키움 최주환은 그런 생각을 잊었습니다. 태그아웃이 된 줄 모르고 그라운드를 뒹굴면서까지 달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진귀한 장면들이 쏟아진 그라운드. 베이스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습니다. 삼성 박병호가 끌어당긴 공은 3루 베이스에 맞고 튕겨나면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덕분에 안타를 선물 받자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기아 김도영의 대기록도 알고 보면 베이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대2로 팽팽히 맞서던 8회 말, 김도영이 잡아당긴 공은 3루 베이스를 맞고 가라앉으면서 외야로 빠져나갑니다. 이 역전 3루타로 김도영은 시즌 100타점을 채우면서 역대 최연소 기록도 하나 더 세웠습니다. 30-30 한 것보다도 일단은 100타점 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3할 타율에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기록한 건 프로야구 역대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아찔한 부상 위험을 벗어난 김도영은 이제 40홈런 40도루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은 12경기에서 홈런 5개, 도루 2개만 더 채우면 꿈의 대기록을 완성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9월) 둘째 주가 시작됐지만 긴 소매 옷을 입기엔 여전히 덥습니다. 오히려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동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고요. 특히 경기도와 충청, 전남과 경남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는 늦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엔 34도를 넘어서겠고요. 열대야도 다시 고개를 들겠는데요. 특히 서울은 오늘 밤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제주도에만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곳곳에서는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